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골드미스랍니다. 골드미스란 이야기에 저 나이 먹도록 왜 아직 시집을 안 갔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전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많은 나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이야기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 라는 말도 보태주시겠지만 사실 전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이 남들과는 좀 달랐거든요. 부모님 없이 자랐고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죠. 그걸 제 인생이라 받아들이고 살 무렵쯤 제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고 그분을 만나면서 제 인생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제 인생 나이는 20대 후반이나 30대가 되겠네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분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을 무렵쯤이라고 했어요. 제가 고아원에 버려진 게 말이죠. 제 베네저고리에는 친부모가 새긴 듯한 별이란 이름이 있었고 원장님은 제 이름이 별이구나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돌도 안 지난 아기였고 바구니에 들어있었는데 울지도 않고 너무 방긋방긋 잘 웃었다고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제 베네저고리에 별이라고 적힌 이름은 제 귀 뒤에 점들이 있었는데 북두칠성 모양을 닮은 점이 있어서 아마도 친부모가 이름을 별이라고 지었을 거라고 원장님이 추측을 하신다고 했죠. 원장님은 별이란 이름은 아이들 사이에서 부르기엔 튀는 이름 같아서 절 수진이라고 이름 지어주셨고 그때부터 전 고아원 원생들과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때는 다들 어려웠고 어려운 형편에도 아이들을 많이나 키우는 분위기라 키우다가 힘들어서 이런 시설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난 왜 엄마 아빠가 없는 걸까?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지만 형제들 같은 친구들과 지내다 보면 금세 잊고 깔깔거리며 놀곤 했죠. 아이들과의 시간도 좋았지만 전 원장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참 좋았습니다. 아이들도 착했고 원장님은 특히 저희들에게 부모님이 너희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언젠간 꼭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원장님은 저희가 부모에게 버려졌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기보다는 지금의 삶을 감사해야 하고 열심히 노력해 훌륭한 사람이 되면 좋은 모습으로 친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제가 막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전 고아원에서 고참이나 다름없었죠. 동생들이 많았고 제 또래 아이들이 언니 오빠처럼 동생들을 보살폈는데 원장님은 그런 저희를 보며 흐뭇해하셨어요. 저희는 그렇게 쑥쑥 성장했지만 원장님은 할머니 나이대가 되셨고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셨죠. 하루는 원장님 자식들이 와서 이제는 고아원을 그만 운영하라고 말리는 걸 봤는데 저희는 그걸 보면서 하루하루 걱정만 늘었어요. 원장님이 얼마나 편찮으신 건지 그리고 원장님이 고아원을 떠나면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결국 원장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고아원을 떠나게 되셨고 떠나기 전날 원장님은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죠. 여기는 너희들의 집이고 내가 지금은 몸이 아파서 떠나지만 더 좋은 원장님이 너희를 보살펴 줄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원장님은 끝까지 아이들을 걱정하며 저희와 하기 싫은 이별을 하고야 말았죠. 원장님이 떠나시고 새 원장님이 오셨는데 새 원장님보다 훨씬 젊고 공부도 많이 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계셨던 원장님과 새 원장님은 정말 분위기가 완전 달랐어요. 저희에게 규칙, 질서를 강조하며 군대식으로 행동하길 원하셨어요. 어린 동생들은 원장님 말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랐지만 제 또래 아이들은 원장님이 저희를 너무 혹독하게 대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죠.
규칙이고 뭐고 원장님한테 밉보이는 짓을 하면 바로 찍힌다는 게 불공평하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어요. 하루는 밥을 먹는데 식당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건 절대 용납이 안 된다면서 저희 배식판을 모조리 빼앗았고, 어린 동생들은 배가 고프다고 우니까 원장님은 한 명씩 울 때마다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더 멀어진다고 더 혼을 냈어요. 저와 친구들은 사물함에 숨겨놓은 간식을 동생들에게 먹이며 달래주었고, 저녁이 다 돼서야 점심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은 공포 분위기 속에서 고아원 생활을 해야 했죠. 한 번은 고아원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러 구청에서 직원들이 오기도 했는데, 원장님은 직원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에게 생활 지도표대로 움직이라며 단단히 일러두었죠. 그런데 직원들은 약속한 시간에 오질 않았고 저희는 안 오나 보다 싶어서 각자 자유 시간을 가지며 놀았습니다. 직원들은 10분 늦게 도착했고 아이들은 고아원 곳곳으로 흩어져 놀고 있었는데, 원장님은 저희들을 찾아다니며 빨리 원내로 들어가라고 고함을 질렀어요. 저희는 겁을 먹고 원내로 들어갔는데 구청에서 나온 직원들은 저희를 보더니 귀엽구나,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만 하고 금방 떠났죠.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냐면서, 너희들은 시간 개념이 없는 애들이라면서 이렇게 행동하다가는 나중에 사회 나가서 부모 없는 아이들이라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거라고 모진 말을 해댔죠. 전 그때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손을 번쩍 들고 이야기했습니다. 생활 지도표보다 10분 늦게 들어간 건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10분 늦은 걸 가지고 저희가 부모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구청 직원 아저씨들이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어서 저희는 자유시간을 더 가졌고, 구청 아저씨들도 아무 말 없이 기분 좋게 우릴 보고 가셨는데 그걸 보고 우리더러 뭐라 할 일은 아니라고 원장님께 똑똑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하신 답변은 충격적이었죠. 이러니까 부모가 널 버린 거야. 네가 여기서 잘 지내려면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해. 좋든 싫든 난 너의 유일한 보호자니까. 원장님은 제 팔을 붙들고 제 몸을 흔들며 무서운 눈으로 말하는데 전 겁에 질렸고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죠. 더 이상 여기는 안전한 곳이 아니고 내가 여기서 살게 되면 예전처럼 행복하게 지낼 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제 그런 마음을 굳게 해준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제 친구가 고아원에 버려졌을 때 친부모가 남긴 묵주가 있었는데 그 묵주는 아이들이 늘 부러워할 정도로 예쁘다면서 자랑을 했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점심을 먹고 돌아와 보니 묵주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원장님은 누가 도둑질을 했냐면서 저희를 다그쳤고 저희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을 했죠. 원장님은 저희를 보고 다 방에서 나가라고 하셨고 저희 사물함을 모조리 뒤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사물함에서 그 친구의 묵주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전 너무 당황했고 왜 그 묵주가 제 사물함에서 나왔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전 절대 훔치지 않았거든요. 저는 원장님한테 제가 한 짓이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원장님은 증거가 여기 있는데 왜 네가 한 짓이 아니냐고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고 일주일 동안 전 다른 아이들 자유시간에 화장실 청소를 하라는 벌을 받았죠.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저는 원장님께 미움을 받고 또 아이들과 놀지도 못하고 화장실 청소만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아끼던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저에게 이러는 겁니다. 언니, 그거 팔찌 같은 거 원장님이 언니 사물함에 넣었어. 나 봤어. 전 깜짝 놀랐고 그거 원장님한테 이야기했냐고 물어봤죠. 동생은 말하면 혼날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전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 동생이랑 당장 가서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원장님이 왜 그런 일을 벌였냐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동생도 앞으로 이렇게 저처럼 미움을 받을까봐 차마 그렇게 하진 못하겠더라고요. 동생은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기 때문에 원장님이 주는 벌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전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정말 여기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여기서 살면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가? 라고 말이죠. 그리고 전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겠다고요. 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디데이를 정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잠든 밤에 전 원장님 방에 불이 꺼진 것까지 확인하고 몰래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어차피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이 되면 전 이곳을 나와야 했었고 좀 더 시기가 당겨졌다 생각하고 제 살 길을 찾아가는 거라 제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제가 고아원을 나서면서 챙길 수 있는 물건은 얼마 되지 않은 옷가지와 조금씩 모아온 용돈, 그리고 친부모가 절 여기에 버렸을 때 입혀준 베네 저고리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짐을 싸서 방을 나서는데 그 동생이 저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는 착해서 꼭 친엄마 만나게 될 거야. 옛날에 원장님이 그랬잖아. 언니는 꼭 친엄마 만날 거야. 언니가 나갔다는 거 이것도 오늘 비밀로 할게. 근데 나 거짓말 많이 해서 벌 받으면 어쩌지? 저는 동생이 하는 말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혼나야 하고 겁을 먹어야 하는 동생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 동생에게 제가 모은 용돈의 일부를 주면서 꼭 필요할 때 쓰라고 마지막 선물로 남겨주었죠. 그리고 동생과 그렇게 조용히 인사를 한 후 전 고아원을 그렇게 떠나게 됐어요. 솔직히 거의 맨몸으로 나왔다시피 나와서 저에게 남은 용돈은 3일 만에 바닥이 났고 전 배가 고파서 여기저기 식당에서 배달 갔다 와서 남긴 음식들을 몰래 주워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근처 시장을 발견했는데 진짜 제가 좋아하는 꽈배기 도너츠와 국밥까지 진짜 먹음직스러운 게 많았죠. 저는 제발 한 끼라도 제대로 먹고 싶다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다 국밥집 사장님이 배달을 다녀와서 가게에 손님이 급히 들어오는 걸 보고 남은 음식을 가게 앞에 놓고 주문을 받으러 들어가는 찰나 저는 그 틈을 타서 그릇에 남아있는 국밥을 한 그릇 얼른 먹어치웠죠. 아이고 배부르다 하고 이제 도망가려는 순간 국밥집 사장님한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버릴 음식을 먹고 있어? 죄송합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먹다 남은 거라 버릴 것 같으셔서 먹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요. 남이 먹다 남긴 걸 왜 먹어? 얼른 들어와. 밥 새로 차려줄 테니까. 얼른! 갑자기 가게 안에 들어와서 밥을 제대로 먹으라니요. 저는 그렇게 사장님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아직도 허기가 덜 채워졌는지 사장님이 새로 떠주신 국밥을 허겁지겁 먹었죠. 사장님은 제게 궁금한 게 많았어요. 몇 살이냐, 이름은 뭐냐, 왜 이렇게 남아있는 음식들을 먹고 다니냐 등등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 사장님께 고아원 생활하다가 이렇게 도망쳐 나왔다는 걸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사장님은 그런 절 딱하게 보더니 안 그래도 손이 모자랐는데 내일부터 국밥집에서 일해보는 건 어떠냐고 물으셨죠.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숟가락을 놓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서는 사장님께 큰 절을 몇 번이나 올렸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사장님은 일을 하는 거 보고 월급도 더 올려줄 거고 제가 일단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없었기 때문에 식당 안에 사장님이 잠시 쉬는 쪽방에서 지내라고 하셨어요. 그땐 정말 두 발 뻗고 제대로 한번 자고 싶다는 게 소원이었는데 의식주가 해결되다 보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하며 감사했죠. 전 그렇게 사장님 집에서 4년 가까이 일을 했고 성인이 됐습니다. 일을 하면서 저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일을 했죠. 이 은혜를 꼭 사장님께 갚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정말 작은 단칸방이라도 마련해서 제가 살 수 있는 집을 구하는 것이었죠. 그때는 정말 죽어라 일했습니다. 국밥집이 워낙 맛있는 집으로 유명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늘 손님들로 북적였는데 우리 가게는 국밥뿐만 아니라 사장님 반찬 솜씨도 워낙 좋아서 근처 공사 현장에서 그 소문을 듣고 사장님께 1년간 공사 현장 인부들에게 점심을 배달해달라는 큰 주문을 받게 되었어요. 사장님과 저는 기뻐서 둘이서 얼싸안고 펄쩍펄쩍 뛰었는데
사장님은 수진이가 와서 우리 가게에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다고 다 저 덕분이라고 절 칭찬해 주시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오토바이까지 배워서 제가 배달을 하겠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죠. 사장님은 고맙다면서 항상 운전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근처 공사 현장에 인부 아저씨들께 점심 배달을 하러 다녔는데 어느 날 엄청 비싸 보이는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공사 현장에 주차를 하더라고요. 저는 누구 차인지 궁금해서 한참을 봤는데 차에서 내리신 분은 정말 한 나라의 왕비 아니면 부잣집 사모님 분위기가 물씬 나는 분이셨죠. 얼굴도 예쁘고 웃는 모습이 특히 아름다우셨어요. 저는 살면서 그런 분들을 만난 적이 없으니 무슨 연예인 보듯이 신기했죠. 전 배달통을 들고 그분을 보면서 인부 아저씨들에게 밥을 갖다 주러 가는데 앞을 못 보고 걸었던지라 전 그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깨졌는데 제가 아픈 건 둘째치고 아저씨들에게 드릴 점심이 바닥에 모두 쏟아져 버린 걸 보고 이걸 어쩌나 하면서 쩔쩔매고 있는데 아저씨들은 그 광경을 보자마자 우리 점심 어떻게 할 거냐고 저에게 막 야단을 치셨고 저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몇백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일을 어찌해야 하나 걱정이 돼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제게 다가오셔서 인부 아저씨들께 오늘 점심은 사모님이 사드린다며 저에게 뭐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모님은 제 무릎을 보며 괜찮냐고 물으셨고 약국까지 데려가 치료도 해주셨어요. 전 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몰랐고 언제 또 오시냐고 물었더니 사모님은 내 얼굴을 빤히 보시더니 제가 일하는 곳에 한번 밥 먹으러 가겠다고 하셨죠. 저는 그래서 국밥집 위치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얼마나 고맙던지 진짜 절 구해준 은인이라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공사 현장은 가족형 관광 호텔을 짓고 있었고 그 호텔 주인이 바로 사모님이라 하더라고요. 사모님은 정말로 절 보러 우리 가게에 오셨습니다. 사장님도 그날 절 도와주신 분인 걸 알고 사모님 보고 감사하다며 저 대신 인사를 하셨어요. 사모님은 아니라면서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사장님께 부탁이 하나 있다며 잠시 앉아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모님은 절 사모님 댁 가정부로 쓰고 싶다며 간곡히 부탁했고 월급도 많이 주고 잘 데리고 있겠다면서 국밥집 사장님께 허락을 받고 싶다고 하셨죠. 사장님은 저랑 정도 많이 들고 제가 또 가게에서 일을 잘하고 있던 터라 절 보내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사모님이 다 마치지 못한 학교도 보내줄 거라고 말을 하자 사장님은 눈빛이 흔들리시더니 절더러 사모님 댁에서 일하라고 하셨어요. 전 그때 국밥집 사장님도 좋고 사모님도 좋아서 어찌해야 하나 행복한 고민을 했는데 사장님이 공부를 마쳐야 하고 이제는 이렇게 힘든 일 하지 말고 사모님 집에서 편하게 일하라고 절 꼭 안아주시며 이제는 보낼 때가 된 것 같다고 하셨죠. 전 그 말에 너무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사장님과 끌어안고 헤어지기 싫어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사모님도 그런 저희의 모습을 보고 같이 우셨죠. 사모님 집은 정말 궁궐 그 자체였습니다. 사모님 댁에는 저보다 어린 남자아이가 둘이 있었고 사장님도 계셨죠. 전 사모님 뒤에 숨어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사장님과 사모님의 아들들이 환영한다면서 절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살면서 절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들도 처음 봤고 이런 곳에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도 꿈만 같았죠. 하지만 전 생각하면 할수록 사모님이 왜 절 이 집에 데리고 왔는지 왜 제게 이런 호의를 베푸시는 건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사모님은 그런 제 마음을 알고 하루는 제게 속마음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수진아, 내가 널 우리 집에 데려온 건 내가 아주 옛날에 딸아이가 한 명 있었어. 그런데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아이를 병으로 잃게 됐지. 그때 너무 힘들었단다. 그래서 나는 그 아이를 늘 그리워하며 살았지. 하지만 우리 아이들과 남편이
그런 외로움을 채워줬어. 그런데 그날 널 공사 현장에서 만나고 난 네가 남 같지 않았고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어쩌면 내가 좀 이기적이었을지도 몰라. 넌 나와 생각이 다른데 내 욕심으로 널 내 곁에 두려고 했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난 널 보면 마음 한켠이 짠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지기도 해. 만약에 수진이가 우리 집에서 일하는 게 힘들고 불편하면 언제든 떠나도 돼. 그땐 내가 직장도 알아봐주고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사모님, 저 여기 와서 솔직히 제가 이런 데서 일해도 되나 할 정도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사모님이 왜 절 여기 데리고 오셨을까 궁금했는데 오늘 그 궁금증이 풀렸네요. 사모님이 절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친딸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사모님께 잘하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마워. 나도 수진이를 내 딸처럼 생각하고 이제 우리 가족이 됐으니까 힘든 일도 좋은 일도 늘 함께하자. 알았지? 사실 고아원에서 나와 저는 사람에 대한 경계가 좀 심했습니다. 하지만 국밥집 사장님을 만나고 베푸는 마음을 배웠고 지금은 사모님을 만나 사람의 온기가 뭔지 알게 됐죠. 그땐 뭔가 점점 제 마음이 조금씩 채워져 가는 느낌을 받았고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희망이 생기게 되었어요. 사모님은 1층 구석에 있는 작은 방을 보여주면서 이제 여긴 제 방이라고 하셨어요. 침대도 있고 작은 화장대도 있었는데 진짜 제 방이냐고 믿기지가 않아 몇 번이나 사모님께 물었죠. 사모님은 그런 절 보며 웃으셨고 수진이 방이 맞다며 편하게 쓰라고 하셨어요. 침대에서 자는 건 살면서 처음이었죠. 만날 바닥에서 자다가 침대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어릴 때부터 일만 하다 보니 제 얼굴 볼 시간도 없었는데 화장대가 생기니까 저도 이제 더 예뻐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하고 말이죠. 저는 국밥집 사장님께 배운 반찬 솜씨로 사모님 댁 식사와 집안일을 담당했어요. 모두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다며 좋아했고 사장님은 정말 절더러 수진이가 우리 딸했으면 좋겠다고 절 예뻐라 하셨죠. 청소며 빨래, 음식까지. 전 진짜 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깨끗하고 열심히 집안일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꼭 빠뜨리지 않고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사모님을 모시고 병원을 다녀오는 일이었답니다. 당시 사모님은 몸이 안 좋으셨고 늘 약을 달고 사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모님은 혈액암 진단을 받으셨고 대학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고 계셨죠. 치료를 받고 나오면 사모님은 거의 반송장이 돼 누군가의 부축을 받지 않으면 혼자서 걷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전 그런 사모님을 항상 제 등에 업고 이런저런 농담도 하면서 사모님을 웃게 해드렸죠. 사모님은 처음엔 등에 업히는 걸 마다하셨는데 나중엔 제 등이 너무 따뜻하고 편하다면서 좋아하셨어요. 사모님은 병원에 갈 때마다 수진이 먹고 싶은 거 먹고 가자며 늘 말씀하셨는데 전 그때마다 떡볶이라고 했죠. 사모님은 더 비싼 것도 사줄 수 있는데 왜 떡볶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전 그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떡볶이여서 사모님이랑 치료를 마치고 떡볶이를 먹고 집에 들어갔죠. 사실 사모님은 거의 드시질 못했고 제가 잘 먹는 모습이 보고 싶다며 제게 맛있는 걸 사주신 거였어요. 수진아, 내가 궁금한 게 많지만 네가 불편해할까 봐 안 물어봤어. 수진이는 어떻게 자랐니? 부모님은 계시니? 저 사실 고아원 출신이에요. 돌도 안 돼서 고아원에 버려졌는데 그때 원장님이 엄마처럼 잘해주셨어요. 근데 원장님이 새로 바뀌시면서 전 새 원장님한테 여러 가지 문제로 미운털이 박혔고 그러다 도저히 고아원에서 희망을 찾기 힘들겠다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때 절 받아주신 분이 국밥집 사장님이고요. 그러다 사모님을 만나게 돼서 이렇게 맛있는 떡볶이를 원 없이 먹게 됐네요. 그럼 부모님 얼굴도 모르는 거야? 네,
근데 머릿속으로 그려본 적은 많아요. 처음에는 진짜 원망 많이 했어요. 왜 절 버렸나. 그러려면 낳지 말지. 라고 말이죠. 그런데 크면서 생각해보니 사는 게 어렵고 힘들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친부모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늘 있지만 사실 불가능한 일인 걸 아니까. 그냥 그리워만 할 뿐이죠. 하지만 매일 그리워하진 않아요. 지금 제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고 사모님처럼 좋은 분이 제 옆에 계시니까 별로 생각 안 나요.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아휴, 혼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사모님도 오래전에 따님을 잃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모님 마음 이해해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는 그리움.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하지만 하루하루 잘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만날 사람은 만나게 된다고 옛날에 고아원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전 그 말을 믿어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하늘로 간 따님을 위해 꼭 건강 되찾으시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시면 돼요. 저처럼 말이죠. 사모님은 제 말을 들으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은 하늘에 있는 딸에 대한 그리움과 저에 대한 연민에 대한 눈물인 것 같았죠. 전 늘 사모님을 다독이며 건강해지실 수 있다는 희망을 매일 드렸어요. 전 그런 사모님을 보면서 사모님이 치료를 잘 받으셔서 병을 낫게 해드리겠다며 다짐했죠. 그렇게 3년이 흘렀고 저는 정말 사모님 댁 가족의 일원이 된 듯 했어요. 하지만 사모님 아들들은 저랑 사이는 좋았지만 사모님 건강이 악화될수록 본체만치 하더라고요. 엄마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안 거죠. 저는 그래도 사모님이 편찮으시니까 사모님께 가서 말벗도 해드리라고 말을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실망스러웠어요. 누나 마음은 아는데 솔직히 누나가 우리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은 안 되잖아. 그리고 엄마 병간호하는 건 누나가 할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안 그러다가 왜 그래? 우리도 바빠. 공부며 운동이며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내 말은 학교 갔다 와서 잠시라도 사모님께 가서 오늘 컨디션은 괜찮으냐고 물어봐주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 아이씨, 그만해. 하기 싫다고. 엄마 방에 들어가면 냄새도 나고 이상하단 말이야. 너희들 그러다 후회해. 누나는 엄마도 없어. 그래서 사모님을 뵈면 내 부모님 같고 너무 마음이 아파. 지금은 어려서 모르겠지만 그러면 안 돼. 누나, 우리가 누나 엄마 없앴어? 아니잖아. 누나가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거잖아. 그런 걸 우리랑 비교하지 마. 기분 나쁘니까. 진짜 제 동생이었으면 한 대 쥐어박았을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못된 말만 골라 하는지. 사모님이 그래도 건강하셨을 땐 엄마 하면서 그렇게 찾더니 사모님 건강이 안 좋아지시자 자식들은 철이 아직 덜 든 건지 자주 들여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사장님도 그냥 애들이라 그런 거니 그냥 놔두라는 거였어요. 참, 저는 엄마가 만약 계시다면 저렇게 편찮으셔도 옆에만 계시면 정말 좋을 텐데 살아계신 엄마한테도 저렇게 구는 애들이 진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모님은 편찮으신 가운데도 국밥집 사장님께 드렸던 약속대로 제가 검정고시를 봐서 고등학교도 마치고 대학도 갔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사모님은 제게 책을 사주면서 열심히 하라고 하셨어요. 정말 제게 작은 것 하나하나도 잘 챙기시는 모습을 보면 사모님이 우리 엄마였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욕심도 몰래 가졌어요. 사모님을 늘 웃게 해드리기 위해 전 노력을 많이 했지만 매년 8월 보름이 되면 사모님은 기분이 굉장히 다운되셨고 말씀도 잘 안 하시고 작은 액자를 가슴에 품은 채 울기만 하셨습니다. 오늘이 그날인가 보네. 수진이 너도 알지? 우리 와이프 딸이 있었다는 거. 네. 근데 밥도 안 드시고 너무 걱정되네요. 아직도 딸을 저렇게 잊지를 못하니. 그 아이 생일 때마다 저렇게 울고만 있으니. 지금 몸도 안 좋은 사람이 저러니까 걱정이야. 수진아, 믿을 사람은 너밖에 없다. 우리 와이프 잘 좀 챙겨줘.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신경 써주라. 그럼요. 사모님은 제가 항상 곁에서 챙겨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전 사모님을 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 버린 우리 엄마도
내 생일에 저렇게 서럽게 울고 계실까 하고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니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알기에 전 더 사모님을 잘 챙겨드렸지만 사모님의 건강은 점점 악화돼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쓰러지시는 일도 많아져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도 많았죠. 전 집안일을 챙기면서도 사모님이 걱정돼 사모님이 좋아하는 반찬을 해서 면회를 자주 갔고, 사모님은 제가 면회를 갈 때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절 웃으며 반겨주셨어요. 사모님은 절 보시면서 우리 수진이 하면서 제 얼굴을 보면서 웃어주시면서 꼭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 돼야 한다며 당부를 하셨어요. 전 그래서 사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저도 공부 열심히 할 테니 사모님도 치료 열심히 받으시고 꼭 나으셔야 한다고 말이죠. 제 말에 사모님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미소를 지으며 절 그냥 가만히 보시기만 했습니다. 사실 그때 병원에서는 사모님이 더 이상 가망이 없다며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던 시기였어요.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믿기 싫었습니다. 전 절대 사모님을 이대로 보낼 수 없었거든요. TV나 신문에서 보면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도 좋은 음식 먹고 잘 자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지내다 보면 병이 싹 사라져 멀쩡하게 살고 있는 사람도 많다잖아요. 그래서 전 사모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제 스스로 계속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 사모님 앞에서 절대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은 이제 집으로 가고 싶다면서 집에 가서 제가 해준 야채죽을 먹고 싶다고 하시면서 절더러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이제는 사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는 게 좋겠다면서 남은 시간 가족들과 보내는 게 좋다고 했고, 사모님은 그렇게 집으로 오셨어요. 사모님은 집에 오시자마자 얼굴에 화색이 도셨고 늘 앉아 계시던 흔들 의자에 앉아 마당을 보며 햇살을 맞으셨어요. 예전에는 사모님이 흔들 의자에 앉아 계시면 뜨개질도 하시고 책도 읽으시면서 생기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축 늘어진 몸을 겨우 의자에 맡긴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당만 바라보시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모님에게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하자 사모님 부모님께서 지방에서 올라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전 음식이라도 좀 해놔야겠다고 해서 준비를 했고 사모님 친정 부모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부모님이 오셔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으셨어요. 친정 부모님은 딸이 아프니까 계속 울면서 어떻게 팔자가 이러냐면서 통곡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부모보다 먼저 자식을 하늘로 보낼 걸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서 저러시나 보다 생각했죠. 전 일단 진정하시라고 차를 내드리고 돌아서려는데 사모님 친정 어머니가 갑자기 절 붙잡더니 절 뚫어져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모님 친정 어머니는 내 팔을 놓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몸을 막 떠시는데 전 어디 편찮으시냐고 물어봤지만 아무 말이 없으셨죠. 사모님은 신경 쓰지 말고 제 할 일 하라고 절 보내셨고 전 부엌으로 가 하다가만 그릇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모님 친정 어머니가 다시 제게 오시더니 갑자기 귀 좀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기 아가씨, 귀 좀 잠깐 보자. 잠깐이면 돼. 아니, 제 귀를 왜... 아파요. 아니,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사모님 친정 어머니는 제 귀를 보더니 사시나무 떨듯이 떨며 소리를 질렀고 전 그 소리에 그릇을 깼습니다. 사모님은 무슨 일이냐며 우리 둘을 보는데 친정어머니는 갑자기 너무 어지러워 그랬다며 집에 가봐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곧 저녁 차릴 건데 드시고 가라고 했지만 제 말도 듣지 않고 사모님 친정아버지를 데리고 횡하니 가버리셨죠. 아니, 엄마가 혹시 수진이 너한테 무슨 실수라도 했니? 왜 저렇게 급하게 가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 아니요, 실수하신 거 없어요. 단지 갑자기 제 귀를 보자고 하셔서요. 그러더니 놀라서 집에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귀? 수진이 귀를 보자고 했다고? 왜? 저도 몰라요. 갑자기 보자고 하셔서. 제 귀가
뭐가 이상한가요? 그랬더니 사모님은 잠시 제 귀를 보자고 하셨고 사모님은 제 귀 뒤쪽을 보더니만 너무 놀라서 제 얼굴을 한번 보고 귀를 한번 보더니 갑자기 절 끌어안으시더니 거의 실신할 정도로 우셨어요. 전 너무 놀라서 사모님 왜 그러시냐고 진정시키려 했지만 사모님은 결국 쓰러지셨죠. 사모님이 쓰러지자마자 저는 사장님께 연락을 해 병원으로 가야 한다 했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때 구급차를 타면서 기도했죠. 친부모님 안 만나도 되니까 그 대신 우리 사모님 살려달라고 사모님 손을 잡고 울면서 빌었어요. 사모님은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로 갔고 전 병원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사모님을 몇 번이나 불렀죠. 전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며 자책을 하며 병원을 떠나지 않았어요. 사장님께도 사모님이 절 보고 갑자기 쓰러지셔서 모든 게 제 탓 같다고 말했고 사장님은 한숨을 쉬시더니 이제 떠나야 할 때라서 그런 거라며 절 다독여 주셨어요. 사모님이 깨어나실 때까지 전 병원에서 꼼짝도 안 하고 기다렸죠. 그리고 3일 후 사모님은 일반 병실로 옮겼고 사모님은 깨어나자마자 절 찾으셨다 하더라고요. 전 떨리는 마음으로 사모님이 있는 병실로 갔고 사모님은 절 보며 환하게 웃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사모님을 보자마자 곁으로 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사모님은 이제 울지 말라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고 사모님은 부탁이 있다며 오늘은 사모님 곁에 있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은 제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잡고 둘이 있자면서 제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아니, 수진아, 고아원에서 살 때 엄마 보고 싶지 않았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보고 싶었죠. 근데 저 그 소원권 이미 써버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사모님 쓰러지시고 구급차 탔을 때 그때 기도했거든요. 친부모님 안 만나도 좋으니까 제발 사모님 살려달라고 했어요. 솔직히 전 엄마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잖아요. 제 이름을 별이라고 지은 것밖에. 별. 그래, 별이었어. 예쁜 이름이네. 고아원 원장님은 너무 튀는 이름이라 절 수진이라고 지어주셨어요. 솔직히 저랑 별이란 이름은 어울리지 않죠. 살아온 시간들이 별처럼 빛나지가 않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소원권을 쓴 건 지금 제 곁에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제 소원권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후회 없어요. 사모님이 깨어나셨고 이렇게 저랑 이야기 나누는 걸 보니 진짜 소원을 들어준 것 같아 하늘에 감사해요. 수진아, 난 너한테 해준 것도 하나 없고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네가 이 세상에 있는 걸 일찍 알았더라면 우리 수진이랑 정말 많은 걸 했을 텐데.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에이, 사모님이랑 저랑 공사장에서 만난 것만 해도 전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고아인 절 부모님처럼 잘 돌봐주시고 넘치는 사랑을 주셨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사모님이랑 저랑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수진아, 널 어쩌면 좋니? 아이고, 사모님 또 이렇게 우시면 안 좋아지세요. 그만 우세요. 네? 제 소원이에요. 그래, 우리 수진이 소원이면 들어줘야지. 뭐든지 들어줘야지. 병원에서는 이제 사모님에게 치료는 의미가 없고 고통 없이 보내드리는 게 가장 최선이라며 사모님이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아플 때마다 진통제 성분의 약만 처방해 주셨어요. 사모님도 이미 다 아시는 것 같았어요. 자신에게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려. 그런데 사모님은 매일 우시다가도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면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시기도 하고 어느 날은 모든 힘이 풀려서 제가 불러도 그저 웃기만 하실 뿐 말할 힘도 없으실 만큼 기력이 없어져 갔죠.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은 배가 고프다며 밥을 드시고 싶다 했고 저는 얼른 집에 가서 사모님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싸서 병원으로 왔어요.
그리고 사모님께 병원밥 말고 오늘은 제가 한 반찬이랑 드시라고 직접 더 먹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제 손을 잡으시면서 꼭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아, 너한테 고마운 게 너무 많아. 제일 고마운 건 네가 내 앞에 나타나 준 거고, 그 다음은 네가 너무 잘 자라줬다는 거야. 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래서 난 너에게 마지막 선물을 하나 하려고 해. 자, 내가 만약에 잘못되면 여길 찾아가. 꼭. 그러면 알게 될 거야. 여기가 어딘데요? 나중에 가보면 알게 돼. 그리고 부탁이 있는데 네 예쁜 이름 별, 내가 별이라고 한 번만 불러봐도 될까? 네? 제 원래 이름을요? 한 번도 절 별이라고 부른 사람은 없는데 사모님이 불러주시면 왠지 이름이 빛날 것 같아요. 별아, 우리 예쁜 별아. 별이라고 절 부르시며 울던 사모님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모님은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가셨고 한 달 뒤 하늘나라로 떠나셨어요. 전 장례식장에서 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이런 기분이지 않을까란 생각을 했습니다. 장례식장을 찾아오신 분들이 전부 저더러 가족보다 더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슬프다면서 사모님이 좋은 분이셨다며 절 위로해 주셨죠. 진짜 전 실신을 할 정도로 울었어요. 저 스스로도 그 몇 년간 사모님과 함께했던 시간이 저에게 이렇게 깊이 자리 잡아 있었나 몰랐을 정도로 슬픔이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영정사진 속 활짝 웃고 계신 사모님이 별아, 별아라고 부르는 것 같았고 전 사모님이 절 그렇게 부르시던 걸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았죠. 장례를 다 치르고 사모님이 없는 집에서 계속 일하는 게 맞는지 고민했는데 사장님은 사모님이 없으니까 제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계속 일해주길 바라셨어요. 전 하늘에 계신 사모님도 원하실 것 같아서 식사며 청소며 빨래, 손 하나 대지 않을 정도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집안일을 했었죠. 그런데 이 큰 집에 사모님만 안 계신데도 온기 하나 없이 서늘한 기운만 남은 것 같아 전 혼자서 많이 울기도 했어요.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 구멍이 크게 뚫린 것처럼 매일매일 기운이 없었고 뭘 해도 기분이 나아지질 않았어요. 그러다 사모님이 꼭 가보라고 했던 그곳이 생각이 나 주말에 바람도 쐴 겸 갔습니다. 혹시 사모님의 흔적을 거기서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사모님이 적어준 주소를 찾아 도착한 곳은 벼농사로 유명한 지방이었는데 마을 초입에서만 봐도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저 멀리서도 보였죠. 전 설마 저 집일까 생각했는데 길을 따라가 보니 설마 했던 곳이 사모님이 가라고 했던 기와집이었어요. 전 조심스럽게 누가 계신지 인기척을 냈고 그러자 그 집에서 일하시는 이모님인 것 같은 분이 누구냐고 묻길래 제 이름을 이야기했어요. 이모님은 이 집 사모님께 말하고 오겠다며 기다리라 했고 전 마당에서 기다렸습니다. 그저 사모님이 꼭 가보라고 해서 오긴 했지만 누가 절 기다리는지 또 여기엔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사모님 말만 믿고 온 거죠. 그런데 갑자기 별아 하면서 버선발로 한 할머니가 나오셨는데 그분은 바로 사모님의 친정어머니셨습니다. 전 깜짝 놀라서 사모님 친정어머니가 여기 계신지 물었고 이곳이 바로 사모님의 친정집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다 내 탓이다. 내 탓이야. 애미랑 자식을 그렇게 생리별을 시키고 나는 평생 발 뻗고 잔 적이 없었어. 내 딸 앞길 막을까 봐 어린 널 그렇게 버리고 와서 매일 절에 가서 기도했어. 우리 별이 좋은 곳에 입양돼서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런데 다 소용없더라. 애미에겐 자식이 있어야 하고
자식에겐 애미가 있어야 했는데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내가 천륜을 거스르는 짓을 해서. 넌 엄마라고 한번 불러보지도 못하고 애미를 그렇게 보냈으니 내가 죽었어야 했어, 내가. 도대체 할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말을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니 갑자기 소름이 확 돋았어요. 할머니 말은 돌아가신 사모님이 제 친엄마라는 걸 확실히 인지하게 했죠. 전 말도 안 된다며 할머니에게 자꾸 이상한 말씀 하지 말라며 그 집을 떠나려고 하자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절 막으셨죠. 아가, 이 할미가 잘못했다. 이 할미가 잘못했어. 이 모든 업보는 이 할미가 지고 갈 테니 제발 이 할미 곁에 있어다오. 응? 할미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게 많어. 네 엄마만큼 말이야. 전 이해가 안 돼요. 왜 사모님은 제가 친딸인 걸 알았으면서도 친엄마라고 말하지 않으셨죠? 친엄마라면 자식을 찾았을 때 당장이라도 끌어안고 미안하다고, 이제 엄마가 있으니 괜찮다고 그렇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모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전 할머니 말이 솔직히 믿기지가 않아요. 사모님은 제게 단 한 번도 제가 사모님 친딸인 걸 말해주지 않으셨다고요. 그건 너무 미안해서였어. 애미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 널 친자식인 걸 알고 얼마나 날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한 줄 아니? 자식을 찾았는데 어떤 부모가 모른 척하겠어. 애미는 널 두고 하늘로 가야 하는 게 너무 미안해서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게 부모 마음이야. 그리고 너에게 이제껏 해준 게 없다면서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것만 해주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떠났단다. 물론 지금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네 애미가 그런 마음을 안고 떠났어. 임종을 봤는데 너무 억울하고 속상했던지 눈물 흘리면서 눈도 감지 못하고 떠났다고 하더라. 다 내 탓이야, 내 탓. 그렇게 억울하고 미안했으면 절 버리지 말았어야죠. 왜 절 버리고 이제 와서 후회하는 거예요, 왜? 그건 네 애미 탓이 아니야. 내 욕심이 너와 네 애미를 갈라놓은 거야. 할머니는 후회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 손을 잡고 어떤 방으로 절 안내해 주셨는데 그 방은 진짜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예쁜 물건으로 가득한 방이었죠. 공주가 산다면 아마도 이런 방에서 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할머니는 방 한쪽에 있는 하얀 금고를 열어보라며 열쇠를 주셨고 전 그 금고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거기엔 엄마 이름으로 된 부동산 서류들과 제 돌반지가 들어있었죠. 그리고 제 생일마다 적은 카드와 선물들이 가득 있었고 딸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라고 적힌 봉투가 눈에 띄었죠. 전 그 편지를 울면서 읽어내려갔습니다. 편지 내용 속에 엄마는 절 버린 게 아니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엄마는 어릴 때 한 남자를 만나 뜨거운 사랑을 했고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남자와 결혼하겠다며 고집을 부렸다더라고요. 하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남자가 가진 것도 없는 모자란 사람이라 엄마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엄마와 남자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갖은 방법을 다 동원했다고 했어요. 결국 엄마는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남자와 야반도주를 결심했고 그렇게 절 가졌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절 가지고 나서 두려움도 컸지만 기쁨도 컸다고 하더라고요. 배가 점점 불러오고 가진 건 없으니 점점 힘들어졌는데 남자는 그걸 부담으로 여겼는지 임신한 엄마를 두고 사라져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다시 할머니 할아버지 댁으로 가는 건 너무 두려워 혼자서 이런저런 일을 하며 근근히 살다가 산딸이 다 되자 밤에 몰래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왔고 할머니는 엄마를 보며 잘 살지 왜 돌아왔냐면서 우셨대요. 엄마는 아이를 안전하게 낳고 싶어서 돌아온 거라고 제발 아이를 잘 낳을 수 있게 해달라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빌고 또 빌었다고 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엄마는 동네에 소문이 나지 않게 집에서 산파 할머니와 함께 절 낳았고 엄마는 절 품에 안자마자 눈물을 흘리셨대요.
그리고 제가 다 예뻤지만 특히 귀가 귀하게 생겨서 엄마가 좋아했는데 귀 뒤에 보니 북두칠성 모양의 점이 있었고 엄만 그걸 보고 절 별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했어요. 엄마는 절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기도 했지만 제가 방글방글 웃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졌대요. 그리고 제 베네 쪼고리에 제 이름 별을 자수로 새겼고 제게 그걸 입히고 별아, 별아 하면서 행복해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 고열로 아팠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절 데리고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더래요. 엄마도 따라 나서려고 하자 할머니는 애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몸에 찬바람 들면 안 된다면서 두 분이서 갔다 오겠다고 했고 그게 제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고열을 심하게 앓다가 결국 하늘로 갔다고 거짓말을 했고 알고 보니 할머니는 병원에서 제가 열이 내리니 그 길로 절 고아원에 놓고 가버리셨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병원에서 제가 열이 내리니 할머니는 그 길로 절 고아원에 놓고 가버리셨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할머니가 제 귀를 확인한 날 말이죠. 엄마는 그 사실도 모르고 절 낳고 거의 1년을 제정신으로 살 수 없었다고 했어요. 절 잃은 슬픔에 도저히 살아갈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해준 남편, 그러니까 사장님과 결혼을 했고 아들 둘을 낳아서 살고 있었대요. 하지만 엄마는 제 생일만 되면 하늘의 별이 된 저를 생각하며 매년 울었고 제가 이 세상엔 없지만 생일 때마다 선물과 카드를 써서 친정에 두고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엄마도 할머니 딸이라 남편 없는 애엄마로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셨고 엄마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라고 할머니를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제게 부탁의 말을 남기셨죠. 전 편지를 읽고 왜 이제 날 찾은 거냐는 원망보단 내가 엄마를 찾지 못한 게 미안하다며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는 절 이렇게 평생 그리워하며 살았는데 전 부모라는 존재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했고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만나지겠지 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살아온 게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 엄마에게 너무 미안했죠. 할머니는 그 방은 엄마가 절 생각하며 만든 방이었다면서 친정 나들이를 하실 때면 이 방에서 주무시곤 했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제게 엄마가 지은 관광호텔 지분 관련 서류를 주면서 호텔 이름도 제 이름을 따서 스타 관광호텔이라 지었다고 말씀하셨고 호텔의 지분의 일부를 제게 준다는 서류도 제게 전해주셨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그곳에 밥 배달을 가지 않았더라면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까? 내가 배달통을 들고 넘어지지 않았더라면 엄마가 날 봐줬을까? 라는 상상을 했죠. 그렇게 과거를 돌이켜보니 엄마와 저는 꼭 만날 운명이었고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이별하긴 했지만 엄마가 남긴 선물을 보며 엄마는 늘 제 마음속에 계시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엄마를 찾게 된 게 아름답게 마무리되면 좋았겠지만 현실은 또 현실이었죠. 사장님과 배다른 동생들은 제가 엄마의 친딸인 걸 알게 됐고 왜 갑자기 나타난 딸에게 지분을 주냐며 난리를 쳤어요. 누나가 엄마 친딸은 맞아? 엄마랑 할머니가 맞다고는 하는데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아니 엄마가 고아인 누나를 거둬주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엄마 꼬셔서 호텔 지분 달라고 한 거 아니야?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맞아. 우리가 아직 미성년자라고 우릴 무시하는 것 같은데 우린 아빠한테서 이미 경영 수업 받고 있고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누나는 호텔 지분에 대한 권리가 없어. 그러니까 포기해. 난 호텔엔 아무 관심도 없어. 하지만 니들이 언제 엄마 아플 때 관심이나 가진 적이 있어? 엄마 방에 냄새 난다고 들어오지도 않고 학교 가거나 오거나 인사 한번 제대로 한 적 있냐고. 엄마가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알아? 그러고도 니들이 자식이야? 자식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냐고.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네 엄마는 네 아빠한테 딸이 있었고 딸을 일찍 떠나보냈다고 이야기했어. 니들은 몰랐을 테지만. 하지만 이 모든 사달은 나로 인해 벌어진 거야. 그러니 누나 원망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니들도 엄마 살아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 뭘 잘했는지. 다신 호텔 지분에 대해서 누나 괴롭히지 마라. 또다시 괴롭히는 일이 내 귀에 들리면 그땐 이 할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할머니는 배다른 동생들에게 엄청 화를 내셨고 그걸 지켜보던 사장님은 동생들에게 엄마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하면서 동생들을 데리고 나가셨죠. 그리고 사장님은 제 손을 잡더니 그동안 고생 많았고 미리 알았더라면 친딸로 생각하며 살았을 텐데 하며 아쉬워하셨어요. 저도 사장님께 그동안 감사했다고 하며 엄마를 위해 늘 기도하며 살겠다고 약속했죠. 전 친엄마를 만나게 된 사실을 제 은인인 고아원 원장님과 국밥집 사장님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죠. 원장님은 그렇게 고아원을 떠나시고 얼마 되지 않아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원장님이 계신 납골당을 찾아가 편히 쉬시라며 기도했고 원장님이 말한 대로 엄마를 만났다며 자랑했어요. 하늘에서 저만큼 기뻐하실 걸 생각하시며 말이죠. 그리고 우리 엄마를 만나시면 두 분이 친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말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밥집 사장님은 그 사모님이 제 친엄마였다는 사실을 알자 너무너무 잘 됐다면서 기뻐하셨는데 왜 미리 알지 못하고 이렇게 일찍 이별을 한 건지에 대해 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전 제 인생의 은인인 두 분에게 은혜를 갚아드리고 싶었고 원장님이 운영하셨던 고아원에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매년 기부를 했고 국밥집 사장님께는 오래된 가게를 리모델링 해드리고 제가 살던 쪽방에서 편히 쉬시라고 방도 멋지게 꾸며드렸죠. 그리고 일만 하지 마시고 여행도 다니시라고 용돈도 자주 드렸답니다. 모두 다 행복하면 좋겠지만 배다른 동생들은 아니었습니다. 호텔을 잘 운영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지만 경영난과 마케팅 전략에 실패해 결국 몇 년 만에 폐업을 하게 됐고 그제서야 동생들은 누나한테도 지분이 있으니 알아서 하라면서 모든 걸 제게 맡긴 채 사장님과 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전 그렇게 난리칠 때는 언제고 자기들이 이제 운영하기 힘드니까 모든 짐을 제게 맡기고 간 동생들이 미웠지만 엄마가 절 생각하며 지은 이 관광 호텔을 그냥 방치해두긴 싫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연세가 드셔서 거동도 불편해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봐드리면서 이게 제 적성에 맞는 일이란 걸 깨달았고 사회복지사의 꿈을 키우며 엄마가 바라던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실무를 다진 뒤 전 방치된 호텔을 요양시설로 업종을 변경해 스타 요양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원했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실 동안 전 정성을 다해 두 분을 모셨고 그러다 보니 혼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몇 해 전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하늘로 보내드리고 나니 나이가 이렇게 먹었더라고요. 하지만 전 결혼을 못해서 제 인생이 슬프다거나 외롭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전 그렇게 그리던 엄마를 만났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으니까요. 이제는 신입 사업가가 아닌 성공한 사업가로 이름도 알리고 있으니 이만하면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지 않나요? 하늘에서 엄마가 우리 딸 왜 결혼을 안 했지? 하고 걱정하실 테지만 전 엄마 기일이면 눈물보다 올해는 무슨 일을 했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며 자랑을 한답니다. 버려진 아이가 이렇게 여러분께 과거의 아픔과 현재를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전 기적이라 생각해요. 전 살면서 아주 절실하게 깨달은 게 있죠. 세상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없고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노력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꿈도 이루어질 겁니다. 올해도 여러분이 꿈꾸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길 바라며 제 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